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모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TDP 요청하는 안건들을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정치 개혁 아젠다들을 활발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마친 하반기 국회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득권 정치를 벗어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정치 개혁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개혁을 위해서 정치권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입법을 통해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 입법과제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20대 대선 6.1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를 치르느라고 상반기 국회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이제 또 2년 뒤 2024년에 22대 총선이 또 치러질 텐데, 총선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재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22대 총선 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이슈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그 여야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때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관행이요, 여야가 합의한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만 제도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렇게 의도가 나쁘면은요, 역시 거기에 따르는 그 부작용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만 선출시키는 네.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성 정당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에다 찍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결국은 범야권으로 해가지고 결국 다수당이 지금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끝났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선거 총선을 앞두고는 그 여야가 제발 좀 합의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위성 정당을 그 앞으로는 이제 뭐 출연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그 입장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대의 제도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불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 질서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당장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현실적인 의석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어긋나는 위성정당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려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이것이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될 것이 아니고 사표로 그냥 끝나버리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이해가 이 정치 구조가 잘 담아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불충분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다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건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지금 단점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저는 폐지는 아니고요.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에 당선자가 50.1%를 받고 낙선자가 49.9%를 받게 되면 이 49.9%의 국민들의 의사는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50.1%밖에 못 받았는데 100%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일까요? 더 좋은 민주주의는 50.1%를 받은 분에게 50.1%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49.9%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쪽에 투표를 했던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이 대의제도 속에 잘 녹여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죠. 그리고 이것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우리 정치 체계, 법부 체계 안에 어떻게 잘 보장해낼 것인가,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더 좋은 민주주의인데 제1야당을 무시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더 좋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정말 묻고 싶고, 핵심은 뭐냐면 이 위성 정당이 출연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제1야당과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의 폭거를 그냥 다 보여주시면서 통과시켰어요. 원래 민주당의 의도는 뭐였냐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버리니까 놀란 거죠. 그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놀라긴 본인들이.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민주당에게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이렇게 처음 시작, 단추를 잘못 끼신 분들 반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그 국회를 통과를 했고, 또 최근에 있었던 6.1 지방선거 전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꼭 선거 전에는 이런 그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정치와 선거 제도는 유럽 선진국하고 100년의 시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민주주의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네. 국가 권력이 미숙하고 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지역을 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한 명씩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인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합니다. 네. 아직도 그게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상당수의 유럽 선진국들은 그 선거제도를 다 바꾸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아니 지역별, 구역별 대표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느냐? 국가대표라는 것은 이제 국가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을 한 선거구에서 선출을 하고 그 방식도 정당의 지지율에 맞춰서 비례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미 100년 전에 바뀝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영미식 제도의 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지만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효과가 분쇄가 됐습니다. 위성정당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건지 아니면 아예 예전 선거제도로 돌아갈 건지 이 문제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위성정당 문제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성정당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성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한 것이지 그럼 준연동형에 대해서 비판한 거냐. 그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이제 좀 그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의 연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불비례성이라고 하죠. 지지율하고 의석수가 맞지 않는 부분을 보정용 의석으로 따로 이제 보완해 주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사실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아예 1인 2표가 아니라 한 표로 정당과 지역구 인물을 동시에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구 자체가 여러 명을 뽑고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고 이게 이제 선진국 대다수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기까지 얘기도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기해야 될 주제들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년 후에 이제 또 총선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지 이제 두 분 다 2년 후에도 또 출마를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수민 그 평론가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북유럽 같은 데 가면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100명이면
100명 전체를 비례대표로 뽑는 나라 덴마크 같은데 그렇죠. 네덜란드 전국 네. 단일 그렇죠, 선거구로 그렇죠. 돼 있죠. 예. 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국민 주권주의를 어떻게 국회라는 민의의 정당이 제대로 반영할 건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소수 의견조차도 정치적으로 반영시키겠다라는 제도적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는 것의 대전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네.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더 꼼꼼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가 돼가지고 네. 이것이 저는 돼야지 대의민주주의의 불충분함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여야의 합치 정신을 좀 살리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적었는데 단 한 명의 소수 의견조차도 반영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국민들을 다 무시해버리신 분들이 단 한 명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약간 편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여야가 합의된 것만, 특히 선거제도는 그거 통과시켜야지 또 자기들 마음대로 다수당이라고 마구마구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두고서 여야에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논란이 사실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 그 내용과 취지가 어떤 건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불체포 특권은 한국에서 이제 재헌헌법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정적에 대한 탄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뭐 정권이라든지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그래도 국민의 대표자인데 결국에 뭐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혹은 이제 사법적으로 좀 부주의해가지고 체포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려고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규정이 또 들어가 있는 게 개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거슬려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국회 입법부로서의 권한 보호라든지 이런 맥락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체포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거나 네. 그리고 뭐 이 당 저 당에서 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 같이 부결시키고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한 2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체포 특권이 또 꼽혀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무게감이 현재까지도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5월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그 취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이재명 후보 때문이었죠. 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아니 겨냥한 게 아니라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작용 때문에 네. 여기서 반작용으로 나간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어요. 예,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다수당이라는 위력을 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그 저변의 의도는 뭐였냐? 결국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이제 의구심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이제 수사를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거나 어떻게 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탄조끼 입으려고 한다라면서 네.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했었죠,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그 의원이 아니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라. 난 네. 찬성이다. 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거 못할 거다. 당론으로 채택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조롱이 섞인 말씀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우린 당론으로 채택하고 직접 법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사실은요, 두 분 다 법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알아요. 뭐냐면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사실 법률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지금 발의된 법안은 뭐였냐면 그 국회가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 동의를 해줍니다. 회기 중에 동의해줘야만 이게 네.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일 이내에 해라 그거를 뭐 이틀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동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말하면 네. 간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민주당도 지난 1월 그 대선 국면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또는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행정부 권력이 예를 들면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또는 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치에 이용하고 또는 정권을 운용하는데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이 많이 이제 지나갔죠. 네. 군사 독재 정권 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제한되거나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 국가를 상당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사정기관의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 검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은 물론이고 이게 이제 전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제한되거나 또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인가요? 지금 민주당은요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켜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거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거 하시고 싶으시면요 그 검수완박 하시듯이 그냥 해버리세요. 우리는 동의하니까요. 뭐 다수당이 이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제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 뜻에 맞게 고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제 제한하고 또 폐지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그 평론가님의 그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그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헌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걸 폐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여야의 상황이 선거법 제도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개헌이 언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폐지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제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에 올라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 시한을 넘겨버린 채로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냥 체포가 되는 것으로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개정이랄까요? 이런 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면책특권도 일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기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발설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제도는 한국에 도입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제한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국회에 이제 물리적 충돌 또 몸싸움 방지를 위해서 도입했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벌써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그 전재수 의원님 들어볼까요? 예. 뭐 법안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 하면 이게 뭐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뭐 일 좀 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회의도 엉망진창 싸움하고 고성 지르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불신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국회를 좀 선진적인 체제로 만들어보자. 일하기 용이한 체제. 뭐 회의도 못하게 하고 난장판 국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좀 제약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제정이 된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법이 10년이 제정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그 전보다 국회가 어떻게 좀 많이 선진화가 됐습니까? 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때 당시의 어떤 국면 또는 정세에 따라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좀 동원이 되고 또는 이제 소수 정당의 어떤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재정 취지,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운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여야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을 운용을 하면서 좀 불충분했던 부분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좀 내가지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선진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또 꼼수가 그렇습니다. 또 이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5월에 그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기능이 좀 상실됐다. 뭐 이 법이 좀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제도 보완이 그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그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지난번 민영배 의원의 그 꼼수 위장 탈당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거 이거 말하자면 이 꼼수의 솔선수범한 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건 이런 부분은 잘못된 정말 것이죠. 잘못된 네. 거잖아요. 다시 선진화법 이제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몸싸움 하지 말자.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좀 막자. 제1야당에게도 좀 어떤 힘을 좀 실어주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취지는 다 망각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법사위에다가 말하자면 그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동수로 3명 이렇게 해서 충분히 숙려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만들어가지고 야당 쪽에 편입을 시켜서 결국 4명으로 그걸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꼼수예요. 정말 이건 심각하게 국민들께 저는 사과를 해야 되고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선진화법에 그 새롭게 그 도입한 게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무제한 토론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회기를 쪼개기. 그래서 그 무제한 토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 살라미 전법이다. 네. 막 이런 걸 민주당이 다 만들어내셨거든요. 지금 선진화법을 그렇게 꼼수로 하는 거 국회가 반성해야 된다. 특히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더욱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비경책국께서 민주당 계속 그냥 전적으로 100% 민주당 책임이다. 그게 다수당의 숙명입니다. 예, 그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서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반성할 부분 분명히 네. 있죠. 그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고도의 말하자면 꼼수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극한 대립을 넘어서서 정말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국민들 단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자는 차원에서 10년을 맞은 국회 선진화법 좀 여야가 함께 토론회도 좀 열고 해가지고 보완할 게 뭔지 법 도입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그냥 민주당 너희들 탓이다 이렇게 남 탓하는 것보다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이제 금지하도록 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싸움과 이제 꼼수 때문에 무력화된 국회 선진화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서 여러 가지 좀 이게 약간 성기고 또 맹점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개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작은 문제랑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은 문제는 이제 앞서 제기됐었던 위장 탈당 문제. 저는 위성 의원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소수파 쪽에서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을 한 것인데 다수파 쪽을 이제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 지분으로 비교섭단체 지분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 이 당적을 가진 지 얼마 되었느냐, 뭐 무소속이 됐다면 얼마 되었느냐, 좀 시간이 지난 사람한테 그 요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는 사실 어떤 안건을 막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연시키는 절차거든요. 그게 취지가 이제 어차피 네가 질 텐데 지기 전에 마음껏 얘기라도 해라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것 치고는 좀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혼자 그냥 나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기왕에 어차피 안건을 막을 수 없는 거라면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냥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더 넓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전체 틀에서 봤을 때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수당조차도 뭔가를 안건이라든지 법률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국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국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저는 국회 구조가 다당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도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40%인 정당, 30%, 20%, 10%인 정당 이렇게 다당제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30%, 20%, 10%의 정당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안건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40% 정도에 되는 정당이 반대를 하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이게 양당제 국회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다당제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법에 대해서 좀 궁극적인 재검토나 뭐 좀 완화의 대폭 완화라든지 이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겠는데요. 민주당에서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는 특유 체제의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산 심의를 이제 강화하는 차원이고 졸속 심사는 이제 방지하자 해서 이제 상임위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결위에 이제 상소라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편성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 심사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형해화돼 있다라고 봐도 그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그냥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11월 30일 이전까지 심사를 끝내야 되는데 국회 국정감사가 한 10월 초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 예산이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600조로 넘어가잖아요. 조만간에 1000조가 넘어갈 겁니다. 이 예산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심사를 하라?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정부의 지출 사업이 예산을 수반한 지출 사업이 전 부처에 걸쳐서 한 9,000건 정도 됩니다. 9,000개 사업이 있는데 9,000건 중에 한 1,000건만 국회에서 심사가 되고 나머지 8,000건은 그냥 정부가 편성한 대로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예산심사의 실효성이라든지 국회의 또 예산심사 권한이 제대로 이게 보장이 되는 거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특별자 빼고 예산결산위원회 해가지고 1년 12달 일반 상임위와 함께 상설화시키는 것이 저는 상권분리 원칙에 저는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일 때 왜 안 하셨나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정권 뺏기고 나니까 결국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그 다수의 힘으로 또 법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권한을 지금 또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 예결위 상설화 이것도 법안 만들어갖고 다수당이 또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참 이게 절망스러운 게 이게 그 국회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는 논의는 네. 그것이 논쟁이든 논의든 국회에서 지난 10수년 동안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정하게 합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왜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게 정권의 발목 잡기용이다. 정권의 발목 정권을 잡기죠.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게 국회 입법권이라든지 또는 예산심사권이라든지 이 모든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그런 역사적 논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제와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권을 원래 정부가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 지금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건 결국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꼼수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회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결국은- 보장을 하되 제대로 아니 심사할 수 결국 있도록 말씀은 그렇게 하자는 하지만 결국은 또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해서 가져갈 거잖아요. 그 나쁜 거 예산 하지 그 마세요. 편성부터 이제 국회가 꼼꼼하게 같이 들여다보면서 공동 참여하자는 입장이시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이제 예산 편성권을 강탈을 해 가려는 시도이다. 뭐 이렇게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여야 간의 입법 충돌이 참 요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예결위 상설화 논의에 이어서 또 시행령 통제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 당론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14명 국회의원이 이제 연서명 발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발의가 된 상태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센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보면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국회에다가 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시행령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모법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행정 입법인데 사실 모법 자체를 시행령이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국회가 또 법을 새로 만들면 시행령이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이거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은 사실 과거에 이제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같이 여야 합의로 발의를 한 바가 있었고 2019년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 발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유감스러운 이유는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 다르고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다수냐 소수냐일 때 다르고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 다르고 단독 과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이나 또 박근혜 정부 때나 계속해서 역대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취지를 넘어선 시행령 독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새 정부 연속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누군가가 먼저 끊어내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여소야대였죠. 그때 시행령으로 독주하지 않겠다. 국회 권한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면 더 좋았겠죠. 이번에 설득력을 실렸겠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빈축을 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 자체는 저는 원론적으로는 올바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바뀔 때마다 주어만 바뀌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또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모법에 좀 반하는 그런 시행령이라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국회가 입법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는가? 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법 또 정부 시행령 통제법이다라는 이제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 의원님. 조홍천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중앙정부의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고위직 공직자들, 그다음에 공기업, 뭐 이 모든 임원들에 대해서 전부 인사정보를 수집을 하고 말하자면 검증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부 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의 존립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좀 견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탈선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기관사가 운행 중에 카카오톡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그 기관사가 기차 운행 중에는 카카오톡을 보지 못하도록 그 기관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그런 내용의 철도 안전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국토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시행령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위법, 모법이 하위법인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무력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제 행정부의 행정 입법의 문제 또는 이제 국회 입법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당론으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은 보통 행정부입니다. 큰 틀에서 법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집행기관한테 준 거예요. 자율권한을.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작은 시행령 이런 것들은 그 행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권한을 준 게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거든요. 근데 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는 그 시행령을 아예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되는 거죠.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곳은 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각급 법원, 대법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회가 하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모순이면서 결국 스스로 이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본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법은 만들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사회가 네. 굉장히 복잡하고 날로 변하고 변하는데도 복잡하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어떤 이 권한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입법과 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해서 행정부 독주, 행정부의 어떤 일방 통행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 현상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 꺾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모든 현안을 민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업보예요, 민주당에. 2년 뒤에 총선에서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부터 이 프레임을 짜가는 겁니다. 제발 집권 여당이 국회 협조 또는 입법적인 뒷받침 또는 예산적 뒷받침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성과를 내시려면 집권 여당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다가가야지.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남북 그럼 좀 문제, 도와주세요. 중국 러시아 문제, 윤석열 정부 좀 도와주세요. 물가 문제 네. 얼마나 많습니까? 국정 발목 잡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집권 여당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정말로 걱정스럽게 네.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모법의 그 취지를 좀 이제 벗어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왜곡되고 그런 그 시행령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그 또 그게 국회의 권한 아니 아닌가요? 국회에서 당연히 수정 요구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관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그건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치로도 네, 충분하다는 기존의 말씀인가요? 장치로도 충분히 한데 이거를 법안을 만든다는 건 위헌적인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사실은요 당리당략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 법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을 민주당이 시도해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2의 제3의 그런 행동들을 지금 시도하는 거거든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여야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안 만드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이 법이 시행령 뭐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 뭐 그 행정부 통제법인가요? 이게 검수완박의 완성이다. 또 이렇게 이런 주장까지도 하더군요. 전혀 그렇지 않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2015년도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은 틀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꾸만 이게 정치적 그 공세로서 위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의 품위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최고께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말 또 주어만 바뀌고 네. 또 같은 주장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여야가 어떻게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들어볼까요? 당장의 어떤 유불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회가 어떻게 이제 정당하게 권한을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요번에 조홍천 의원 등이 발의했던 안에 문제가 있다면 뭐 그 말고 다른 방식을 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제기를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국회가 이제 권한이 좀 행정부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부분들이 많고 이게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라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국회 권한이 한국보다는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보 보수나 여와 야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회가 굉장히 지금까지 좀 수동적으로 임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게 계속 공을 돌리고 그럼 정부가 뭘 내놓으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게 국회의 문제였다고 봐요. 그럼 국회 스스로가 주도권을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걸 살려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할 건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요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법을 막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미국 제도, 뭐 독일 제도, 선진국 제도를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보고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여러 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잘 보고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온 국회의 문제지 국회가 하루 이틀 논의를 해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여야 대립 상황을 좀 극복을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당면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이제 협치를 집권 여당에 촉구를 하고 또 발목 잡기만 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넘어서는 이런 이제 협치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면 이번 정기국회부터 우리가 입법적 성과, 예산적 성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은 윤석열 정부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이 조금 더 넓은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치권의 정치 개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 두 분, 여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평론가님께 국회 그 개혁 입법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정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들어볼까요? 정치인이나 국회가 여야 정당들이 오늘만 산다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예, 어제 자기가 했던 얘기가 오늘의 내 족쇄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 독주 안 하고 국회에 시행령 통제 장치를 마련을 했었다면 그때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원칙이 됩니다. 원칙이라는 건 분리할 때 지켜야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의 어떤 유불리만 따졌을 때 결국에 자신한테도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야 정당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박제라고 하죠. 옛날에 했던 발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당 때는 다르고 왜 야당 때 다르냐 이 얘기를 국민들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었을 때는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 입법과제에 대해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미경 최고위원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특집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